이탈리아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고 자란 리사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법을 전공해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 일하는 꿈을 꾸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지요. 제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밀라노에서 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는 삶.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한 게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건 한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시절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성실했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악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어요. 수업 때마다 누구보다 집중해서 필기했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깊이 고민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오페라 공연을 듣는 것처럼 감미롭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가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고 질문을 하면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수업이 끝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사 선생님, 이탈리아에서는 수업 끝나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같이 가실래요? 당황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정말. 난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우리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고 그날 이후로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한국의 전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의 거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서울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베네치아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도시였어요. 운하가 흐르는 낭만적인 도시, 좁은 골목과 돌바닥, 그리고 곤돌라가 떠다니는 아름다운 풍경. 그날 우리는 아침 일찍 베네치아로 떠났습니다. 운하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작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셨고 저는 그에게 베네치아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리알토 다리라고 해.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야. 예전에는 이곳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지. 그는 감탄한 듯 다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곤돌라를 타기로 했어요. 조용한 운하 위에서 그는 저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물결 위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그날 저녁 우리는 산마르코 광장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그는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사, 같이 가줄래?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국이라니. 저는 한 번도 이탈리아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한국어도 할 줄 몰랐고 한국에서 무얼 하며 살아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볼까?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너 혼자 한국에서 어떻게 산다고? 이탈리아에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 엄마는 특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넌 한국어도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너를 보러 갈 수도 없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니? 부모님의 반대에 저도 흔들렸어요.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어. 나 스스로 증명해 보일게. 부모님과 며칠 밤을 이야기한 끝에 결국 한 가지 조건을 걸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좋아. 하지만 1년만 살아보고 정말 힘들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그렇게 저는 짐을 쌌어요.
이탈리아에서 국제 변호사를 준비하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곳이었고 언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보자 걱정은 잠시 잊혀졌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리사.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차를 타고 도심을 지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리사.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정성껏 한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특히 불고기가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어머,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다음번에는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고 간판에는 한글이 가득했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익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빠른 한국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걸 들으면 마치 한 덩어리로 들려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탈리아어 처음 배울 때 그랬어.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적응해 나갔지만 언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문화 차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낯선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이 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식사 문화였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다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유럽에서처럼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으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한국에서는 이렇게 같이 구워서 먹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보고 있자니 군침이 돌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남이 내 음식을 건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괜찮아.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먹어. 남편이 설명해 주었고 저는 쌈을 받아 먹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정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쌈장이었어요. 삼겹살을 싸 먹을 때 남편이 이걸 꼭 발라야 해 라며 작은 그릇을 가리켰어요. 빨갛고 걸쭉한 소스처럼 보였는데 저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이게 뭐야? 쌈장. 고기에 바르면 훨씬 맛있어? 처음엔 그다지 특별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짭짤한 소스겠지 싶었는데 막상 삼겹살에 찍어 먹으니 놀라운 맛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고소하고 짭짤하면서도 살짝 달콤한 맛이 났고 된장 특유의 깊은 풍미가 삼겹살의 기름진 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마늘을 살짝 올려 같이 먹으니 더 놀라웠어요. 와,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친구들은 제 반응을 보고 깔깔 웃었어요. 리사, 이제 한국인 다 됐네. 그날 이후로 저는 쌈장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직접 쌈장을 사기도 했어요. 쌈장 하나만 있으면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채소에 찍어 먹어도 맛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가 모든 요리의 필수였는데 한국에서는 그 자리를 쌈장이 대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탈리아 가족들에게도 꼭 먹여봐야겠어. 그렇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점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엄청난 배달 문화에도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을 배달해 먹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메뉴도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밤중에도 배달이 가능하고 그 종류도 정말 다양했어요. 어느 날 늦은 밤에 남편이 피자를 시키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2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벌써 왔다고?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편리함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을 하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빠르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남편이 옆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리사, 할머니가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익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한글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내가 사랑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모든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보였던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보였고, 길을 걸으면서도 간단한 한국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쌈장의 매력에 빠진 이후 저는 다양한 한식을 시도해 보고 싶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떡볶이, 김치찌개, 갈비찜 같은 음식들을 먹어보았고 하나하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화 차이의 벽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남편과 함께 한국 식당을 찾았어요. 한식이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접시에 덜어 먹으려 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빠르게 말하는 한국어는 여전히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당황한 듯 웃으며 저를 보더니 조용히 설명해 줬습니다. 리사, 한국에서는 반찬을 같이 먹는 게 자연스러워. 따로 덜어 먹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유럽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여기던 행동이 한국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실수한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문화 차이일 뿐이야. 남편이 부드럽게 위로해 줬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나름대로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저는 완전히 이 사회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또 실수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한 남성이 저보다 먼저 도착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며 그가 먼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남성은 순간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오히려 저에게 문을 잡아주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한국에서는 문을 먼저 열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구나. 이탈리아에서는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차이라고 해도 저는 또다시 한국과 유럽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울적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소한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는 정말 한국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한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전에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던 제 말을 기억하셨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곱게 접어둔 한복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리사, 정말 예쁘네. 거울을 보니 제가 입은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 특유의 우아한 곡선과 고운 색감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게만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실수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완벽하게 한국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한국이 더 따뜻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졌어요. 거리를 걸을 때 한글 간판이 자연스럽게 읽혔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간단한 대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김치 없이 밥을 먹으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 정도였고 된장찌개와 불고기는 제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쌈장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그저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고 저희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과 저는 이미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흐르면서 우리 둘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리사,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 돌아오니? 부모님과 한국에 오기 전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살아보고 정말 힘들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계속 한국에 산다고? 응. 나 여기서 결혼식도 하려고 해.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리사,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한 적 있어? 엄마, 나는 여기서 행복해. 남편이랑 함께 있고 싶고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야. 가족도 여기 있고 내 인생도 여기 있었잖아.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받으셨어요. 리사, 우리가 널 1년 보내준 건 새로운 경험을 하라고 한 거지. 영원히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었어.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살겠다고 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해도 결혼은 할 수 있잖니. 왜 꼭 한국에서 해야 하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1년은 단순한 경험이고 결국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찾았어. 한국은 내게 낯선 곳이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부모님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천천히 설득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 전에 한국에 한번 와볼래?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험해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자 결국 한국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때의 저처럼 부모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리사, 간판에 이탈리아어가 하나도 없네. 당연하지. 여긴 한국이니까. 그런데 차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탈리아에서는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다니잖아. 한국은 신호를 잘 지키는 나라야. 경적을 많이 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이탈리아에서는 거리에서 차들이 수시로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도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훨씬 더 질서정연했고 도로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긴장한 듯 했지만 점점 한국의 질서를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경험시켜 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한식을 맛보게 해드렸어요. 저는 부모님을 삼겹살집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불판과 쌈 채소들을 보고 어색해하셨지만 한 입 드셔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엄마, 쌈장 발라서 드셔봐. 이게 포인트야.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쌈장을 찍어 드시더니 결국 좋아하게 되셨습니다. 이 소스 너무 맛있다. 그치?
나도 쌈장에 반해서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 다음 날에는 경주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에도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한국의 전통 사찰과 한옥 마을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특히 절에서 스님들이 조용히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이런 고요함 유럽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기분이야. 아버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온다고? 이탈리아에서는 대중교통이 자주 늦거나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도 정확했고 무엇보다도 정말 깨끗했어요. 부모님은 점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한식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리사,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엄마, 아빠, 난 여기서 정말 행복해. 부모님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곳이 나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가끔은 우리를 보러 와야 해. 그럼요, 엄마. 이탈리아에도 자주 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전통 혼례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유럽식 결혼식을 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한국에서 결혼하는 만큼 한국의 전통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복은 이미 제게 공주님이 된 기분을 선물해 준 옷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곱게 한복을 입고 족도리를 썼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한복이 낯설어 보였지만 저를 보고는 감탄하셨어요. 리사, 너 정말 아름답구나. 공주님 같아. 결혼식은 전통 혼례식답게 고즈넉한 한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올리는 패백이 있었고 한 쌍의 기러기를 교환하는 의식도 진행했어요.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리사, 내가 왜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이탈리아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다는 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가끔은 우리를 보러 와야 해. 그럼요, 엄마. 이탈리아에도 자주 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이 아닌 이곳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때로는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가끔은 남편과 한옥마을이나 바닷가로 여행을 다녔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이곳의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었고 여름이면 해운대 바닷가에서 시원한 파도를 맞으며 놀았어요.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 경주를 거닐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매 순간 새로웠고 무엇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리사,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계속 생각나. 너무 좋은 곳이더라.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겠지? 그래.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 아버지도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한국에 가자. 이번에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구나.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계속 곱씹으셨고 결국 다시 한국을 여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을 그리워하며 다시 오고 싶어 하신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 두 개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자랐지만 한국에서 삶을 찾았고 사랑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리사, 후회하지 않아?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노래 한 곡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도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순간 무대 위에서 그녀가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저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노래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놀랍게도 한국 트로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고 28살입니다. 작곡을 업으로 삼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음악이 제 전부였고 음악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플루트를 전공하셨고 아버지는 피아노 조율사셨어요. 우리 집에는 항상 악기 소리가 가득했고 식탁에서도 화성악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제 언어로 받아들였고 악보가 친구였으며 음표가 일기장이었어요. 베를린 음대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해석하느라 밤을 새우고 교수님의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고 나만의 테마를 만들어가며 전율을 느끼는 날들이었어요. 졸업 후에는 몇 차례 콩쿠르에서 상도 받았고 작은 교향곡도 작곡해서 연주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엔 제가 세상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멜로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뒤흔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음악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손끝이 무거웠고 오선지를 보면 머리가 아파왔어요. 예전처럼 악상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억지로 만들어낸 선율은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공허했고 무대 위에서도 허전했어요. 음악이 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제가 음악을 쥐고 끌고 가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저에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 슬럼프는 생각보다 깊고 길었습니다. 작곡을 멈춘 지 벌써 11개월이 넘었고 저는 점점 작곡가라는 정체성조차 잊어가고 있었어요. 악보를 펼치면 울렁거리고 연주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음악이 이렇게 버거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잠시 멈추자. 내가 음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지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벼룩시장에 가서 중고책을 뒤지기도 했어요.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베를린 시내에 있는 작은 플리마켓에 갔었어요. 햇살 좋은 날이었고 거리엔 악사들이 라이브 재즈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사람들은 구운 브레첼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엘레나, 너도 여기서 한번 해보지 그래. 예전에 넌 버스킹 자주 했잖아.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음악 안 해. 작곡도 연주도 나 지금 쉬는 중이야. 친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밤에도 유튜브를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추천 영상에 뜬 K-팝 콘텐츠를 보게 되었어요. BTS의 그래미 무대 비하인드, 블랙핑크 월드 투어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들이었죠. 호기심 반, 아무 생각 없음 반으로 클릭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영상 속 무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춤, 영상, 의상, 조명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무엇보다 음악이 너무 세련되고 감정이 풍부했어요. 저는 K-팝을 그저 대중음악의 하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큰 오산이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바로 소녀시대의 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사계를 들었을 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감정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속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태연의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고 관련 영상들도 찾아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KBS에서 유럽 투어 형식의 K-팝 버스킹 프로그램을 촬영하는데 그 촬영지가 바로 베를린이었고 출연진 중에 태연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해. 그리고 저는 촬영 날짜와 시간을 미친 듯이 검색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장소는 밑에 지구의 알렉산더 광장이었고
전 그날 아침부터 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부른 건 케이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랑받겠 난 몰라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태연이 부른 그 트로트는 지금껏 제가 알던 어떤 음악보다도 솔직하고 강력했어요. 거기엔 계산된 기교도 없었고 과장된 퍼포먼스도 없었습니다. 단지 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제 가슴을 깊숙이 때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말없이 광장을 떠났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걷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복해서 들렸어요. 사랑받겠 난 몰라. 그게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트로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트로트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어요. 클래식만 공부해온 저에겐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나훈아의 홍시, 남진의 가슴 아프게 한 곡 한 곡마다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그냥 대중가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든 음악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트로트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작곡을 멈춘 채 무기력하던 일상에 다시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느낀다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제 안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그 음악을 함께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 댁에 들렀을 때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남진의 님과 함께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잘 안 들리시는지 귀를 가까이 대셨고 몇 초 후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노래 어디서 났어? 제가 한국 트로트야. 요즘 정말 좋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문시호를 불키셨어요. 젊었을 때 독일 라디오에서 가끔 나왔어. 동양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의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 참 좋았는데.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종종 그 한국 노래 또 틀어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친구들, 특히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친구들도 이 음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정통 트로트를 틀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래 묘하게 중독성 있네. 처음엔 좀 촌스러운데 계속 듣고 싶어져. 또 다른 친구는 멜로디가 단순해서 오히려 기억에 남는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조용히 눈물을 닦기도 했어요. 이런 음악이 있었단 말이야? 왜 이제야 알았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진 언어였습니다. 복잡한 화성이나 실험적인 구성 없이도 듣는 이의 감정을 정확히 건드릴 수 있는 음악. 어쩌면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감정의 음악은 이런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궁금해졌습니다. 이 음악이 태어난 나라, 한국은 어떤 곳일까? 왜 이렇게 많은 감정이 이 작은 멜로디에 담겨 있는 걸까? 저는 충동적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작곡가로서의 여정이 아니라 그냥 엘레나로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듣고 싶다. 그 현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트로트를.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발을 내디딘 한국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어요. 정돈된 공항 시스템,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모든 것이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했지만 직관적이었고 대부분의 안내판은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심지어 편의점 계산대에서 제가 말을 더듬자 직원분이 먼저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트로트 콘서트 티켓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정통 트로트를 공연장에서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어요. 제가 원했던 가수들의 콘서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매진 상태였고 공식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늘 매진이라는 단어만 보였어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한 장 구할 수 있었지만 앞자리는 아니었고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설렜어요. 한국에서 그 음악을 실제 공연장에서 듣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콘서트 당일 공연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관객들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이 적힌 응원봉을 흔들었고 진성이라는 가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저에겐 낯설었지만 무대에 오른 그를 본 순간 납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안동역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울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태연의 노래를 들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고백 같았고 위로 같았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압축한 이야기처럼 들렸고 그 속에서 제가 겪었던 슬픔과 혼란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확실히 느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몇 가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적어두었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 감정을 붙잡아두려고요. 신기하게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던 머릿속이 그날 이후로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엔 오랜만에 자이로 피아노 앞에 앉아봤습니다. 비록 호텔 로비의 작은 전자피아노였지만 손끝에서 조심스럽게 음표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음악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트로트 박물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였던 건 조용필, 나훈아, 이미자 선생님의 전신 사진과 음반 전시였어요. 오래된 축음기부터 테이프, CD, 그리고 요즘의 디지털 음원 플랫폼까지 한국 트로트의 시간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작곡가들의 수기 노트였습니다. 가사 하나, 코드 하나에 멈춰 적힌 메모들,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저는 그들의 고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의 큐레이터분께 제가 독일에서 온 작곡가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반가워하시며 트로트의 뿌리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트로트는 일제강점기부터 서민들의 삶과 희망을 노래했어요. 지금은 세대와 장르를 넘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음악이 되었고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이 아닌 시간을 노래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홍대 거리에서 우연히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버스킹 무대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BTS처럼 춤을 추지도 않았고 블랙핑크처럼 화려한 의상도 입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노래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와서 박수를 치셨고 옆에 있던 청년은 무표정하게 듣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고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음악은 정말 누구나의 것이구나. 어느 날 저녁 한 카페에서 혼자 앉아 트로트를 듣고 있던 저에게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그거 남진 노래 맞죠?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 어릴 때 아빠가 매일 듣던 노래예요. 전 어릴 땐 그게 싫었는데 요즘은 가끔 그립더라고요. 그녀는 자신도 예전엔 클래식 전공이었다며 지금은 음악 치료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들려드렸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감정 저도 알아요. 클래식은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가끔 사람을 놓치잖아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완벽한 구조, 균형, 이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진심을 그 과정에서 흘려보냈는지 새삼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 음악을 찾아다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이어폰을 꽂고 트로트를 들었고 동묘 벼룩시장에서 LP판을 뒤적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우연히 7080 콘서트라는 중장년층 대상 음악 방송의 방청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관객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지만 저 같은 외국인 젊은 여성을 보고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손수 과자 봉지를 건네주시며 한국에 잘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대에서는 중저음의 깊은 목소리를 가진 남자 가수가 나와 조용히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배경음악도 조명도 화면 연출도 거의 없었는데도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고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짧은 눈빛 하나에도 위로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음악의 힘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항상 감탄과 감동으로만 채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다가 직원분과의 짧은 오해로 인해 조금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주문을 잘못 이해해서 다시 요청했을 때 직원분이 아휴, 또 외국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엔 속이 상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만 쌓아왔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어요. 내가 느낀 이 감동들이 결국 이 한순간의 오해로 사라지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빨리 찾아왔어요. 며칠 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았는데 그 직원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죠. 사실 외국 손님이 많지 않아서 놀랐어요. 그날 너무 바빠서 정말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놀랐고 동시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직접 사과한다는 건 용기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도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오히려 한국에 더 정이 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음악,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작곡가로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저는 제 손에 있는 작은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겠 난 몰라 클래식 편곡 구상, 트로트를 클래식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도전이 될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지방 도시들을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노래들이 태어난 장소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진성의 안동역에서를 처음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컸기에 그 무대가 된 장소에 직접 써보고 싶었어요. 안동역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조용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정겨운 안내 방송, 그리고 어르신들이 붐비는 시장 골목 풍경이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역 앞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광장이 있었고 그 한편에는 안동역에서 가사비가 서 있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으며 읽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으로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조용한 풍경 속에서 들리는 기차 소리와 멜로디가 이상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저는 안동 찜닭 골목에 들렀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안동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찜닭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장 골목 안쪽에 오래된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엔 사진 하나 없이 한글로만 써 있어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보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찜닭 먹으러 왔지. 여기 다 좋아. 어디 앉아도 돼.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내 커다란 냄비에 담긴 찜닭이 나왔는데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먹음직스러웠어요. 윤기 나는 간장 베이스의 양념에 감자와 당면, 큼직한 닭고기들이 푸짐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한 입을 먹자마자 입안 가득 짭짤한 맛과 은은한 단맛이 퍼졌고 고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어요. 특히 한국 당면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파스타나 누들과는 전혀 달랐고 쫄깃하면서 양념을 제대로 머금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어. 한국 음식 잘 맞아? 제가 너무 맛있어요.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라고 말하자 웃으시며 단무지를 더 가져다 주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안동 토박이라고 하셨고 찜닭 말고도 헛제사밥이라는 지역 특색 음식을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당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후식으로는 근처 찻집에서 식혜라는 전통 음료를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었고 조용한 찻집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전통 가야금 소리와 어우러져 아주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안동에서 먹은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문화가 담긴 경험이었어요.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 저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처음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부산은 서울과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 활기찬 시장, 정겨운 사투리,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는 거리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분도 계셨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음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게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부산에서 하루를 묵은 뒤에는 마지막 여행지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선 가야금으로 편곡된 트로트 연주를 들을 수 있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어요. 비빔밥집에서 들려오는 나훈아의 사내를 들으며 음식을 먹고 있으니 한국의 전통과 음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한국의 음악은 어디에나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도, 식당 안에서도, 거리 공연에서도 트로트는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메모장에 짧게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태어난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안동에서 샀던 작은 접시와 찜닭 가게에서 받은 명함,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산 소형 라디오, 전주 한옥마을의 엽서들이 캐리어 안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여행 기념품이 아니라 제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된 기억의 조각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작게 멀어져 갈 때 저는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이 감정을 전할 수 있는 곡을 쓰게 될 거야. 그렇게 시작된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트로트 클래식 편곡 연주회였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감정,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를 제 음악 언어로 표현한 무대였어요. 공연이 끝난 후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멜로디인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연주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심은 언어도, 국경도, 장르도 넘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은 앞으로 평생 저의 작곡 인생을 이끄는 빛이 될 거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음악이 저를 다시 음악가로, 그리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곡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제목은 감정의 나라, 코리아였습니다. 각 곡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정 하나씩을 주제로 삼았어요. 그리움, 정, 위로, 설렘, 기다림 그리고 그 감정들을 트로트 멜로디에서 따온 테마로 구성해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풀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악적 실험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첫 공연은 베를린의 한현대음악 전용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관객들에게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생소했기에 공연 전에 제가 직접 무대에 올라 짧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사랑에 빠진 음악은 놀랍게도 트로트입니다. 한국에서 들은 이 음악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솔직했어요. 그 감정을 제 언어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금세 숨죽인 듯 고요해졌고 음악은 말없이 관객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랑받겠 난 몰라를 테마로 한 첫 곡이 끝났을 때 관객석에선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따뜻한 박수와 함께 오랫동안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제가 한국에 갔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할머니, 오늘 공연에서 밈과 함께도 연주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편곡할 때 감정이 잘 잡혔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 내가 음악을 다시 시작했다는 게 나는 그게 참 좋아. 그게 진짜 음악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되어간다는 실감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 음악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짧은 여행이 아니라 제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준 두 번째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화려한 무대나 완벽한 구조를 좇지 않아요. 대신 감정을 담고, 이야기를 담고, 사람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한국에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감정의 나라에서의 작은 음악회를 열기 위해서요. 서울의 소극장, 부산의 해변, 안동의 기차역 근처, 그 어디든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고 싶어요.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니까요. 음악은 진심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을 처음 가르쳐준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삶의 어딘가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면 음악이든 여행이든 누군가의 한마디든 아주 우연한 만남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몰라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 한국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